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고깃집.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곳에는 그토록 원하던 한국 여행을 와서 고깃집에서 한창 맛있게 식사를 즐기던 10살 스웨덴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기겁하며 겁에 질린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는데요. 소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무뚝뚝한 표정의 한국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소녀는 기어이 고깃집을 뛰쳐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녀는 한국 택시에 탑승하게 되면서 믿기 힘든 충격과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고, 뒤이어 밝혀진 진실에 소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스웨덴의 10살 소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야, 에바 라슨. 너는 아비가 들어왔는데도 인사는 안 하고 눈은 왜 그렇게 뜨고 있는 거야?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스웨덴에 사는 평범한 여자 에바 라슨이라고 합니다. 저의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점수, 아내로서의 점수 모두 0점에 가까운 아버지,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꼬맹이 여자였죠. 저의 가정이 평범한 다른 가정과 다른 점은 아주 못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머니와 저를 괴롭히면서 가장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 그게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니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이러한 표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얼굴만 보더라도 온몸을 벌벌 떨며 공포에 질리는 심각한 증상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런 저를 보는 것이 도저히 힘들었던 어머니는 결국 큰 결심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당국의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아버지는 학대폭력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과 학대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어머니로서 딸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피해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다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돈을 벌어다 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에 오히려 갈취당하지 않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더 좋아지더군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안정감 부분에서는 소위 살맛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아버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를 잊으려 노력하며 둘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기까지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한국 영상 콘텐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으며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그 지옥 같은 모습들이 다시금 저의 머릿속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은요. 불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다시 저와 엄마를 쫓아와서 괴롭히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한 반드시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죠.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로부터 해방되어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제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어머니와 둘이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도 저는 이상한 버릇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나이대의 남자들만 보면 기피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공포심이 생기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해서 발생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딸, 엄마랑 한국에 여행 좀 다녀올래?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엄마가 우리 딸한테 선물하는 거야. 이제 엄마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 말고 편하게 즐기다가 오자. 사실 한국 여행은 오래전부터 제가 어머니에게 졸라왔던 소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 저에게는 그 말보다 저를 기쁘게 하는 말은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출소 날짜에 맞추어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스웨덴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금 제 마음속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그저 같은 스웨덴 땅의 아버지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모습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특히 공항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화장실은 또 얼마나 깨끗하고 향기로운지 역시나 영상에서 봐왔던 긍정적인 모습들 그대로였고 오히려 영상에도 담기지 못했던 놀라움이 가득한 한국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나 봐요. 견문이 넓어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직접 와닿더라고요. 한국에서만큼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와 저는 한국에서도 진짜 제일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한국하면 제일 먼저 이 음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고기구이 말이에요. 삼겹살 구이라고 불리는 음식도 있었고 각종 부위별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각자 나름대로 매력적인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음식이었죠. 심지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라고 했기에 저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주문해놓고 기다렸고 고기는 금세 우리 테이블로 도착했죠.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구이들을 보며 한껏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저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한국인 중년 남자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상은 아주 무섭게 느껴졌죠. 무표정이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얼굴을 지닌 한국분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느닷없이 성큼성큼 큰 걸음을 걸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데 그 남자의 손에는 이곳 식당 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쥐어져 있었죠. 가위 말이에요. 먹는 음식점에서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무표정의 무서운 중년 남자.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저 혼자 있을 때였죠. 어머니는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란 말입니다. 가위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 한국인 남자분을 목격했을 때 불현듯 스웨덴에 출소했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뛰쳐나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참을 달렸죠.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단 한 가지의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나갔고 약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제야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숨과 샤워를 한 듯 흘러내린 땀들 때문에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여기가 대체 어디지?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었던 거야?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니 고기 식당에서의 무서운 아저씨가 생각났고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 뛰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아저씨는 저를 뒤쫓아오고 있지 않았고 쫓아왔더라도 지금쯤이면 제가 따돌렸을 것이라 생각했죠. 확실한 것은 제가 그 위험으로부터 잘 도망을 쳤고 벗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잠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던 어머니가 생각난 것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니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 들었죠. 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이지만 길을 잃었다는 공포심이 생기니까 무서운 기분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무엇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다시 고깃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의 무서운 아저씨보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이 더욱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식사하던 고깃집이 어디인지 모를 뿐더러 그 고깃집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다시 발걸음을 반대로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해보았지만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생각되는 길로 걸어갔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린 저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죠. 그런데 걷다 보니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제야 고깃집의 이름이 생각났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때는 어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 분들이 스웨덴어를 알아들을 확률은 아주 희박했죠. 하지만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비영어권 국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들이 영어를 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워낙 실생활에서 영어가 잘 녹아든 나라기에 저 또한 어린 나이였지만 영어를 수준급으로 구사를 했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스웨덴어는 몰라도 영어는 곧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길을 잃은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계신 고기 식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달러도 없었고 한국 돈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한국에 온 기념으로 저에게 주었던 종이 한 장이 생각났어요. 한국 돈 10,000원이었죠. 저는 당시 10,000원의 한국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몰랐고 그저 기사님에게 고기 식당 이름을 말씀드리며 돈이 이것뿐이니 이 식당으로 가주시되 10,000원어치만큼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벨트를 매라고 하셨죠. 그제야 저는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고기 식당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장시간 미친 듯 달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찾은 덕분인지 저는 택시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어린 나이에는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놀다 보면 급격하게 피로가 몰려오고 잠에 들곤 하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지턱을 밟고 지나가는 흔들림에 잠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죠. 저는 아직도 택시 안에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거리고 있었는데 더욱 이상한 부분은 그런 저를 힐끗거리면서 자꾸만 손을 미터기로 가져다 대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정상적인 택시 기사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자 저는 또다시 아버지가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저씨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지는 않을지 또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죠.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겁을 먹은 저는 기사 아저씨에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다시 잠을 자는 척하며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택시에 탑승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았고 잠을 잔 시간까지 합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택시를 보며 더더욱 불안한 마음이 생겼죠. 그제야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큰 사달이라도 날 것 같은 마음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사님에게 지금 어디쯤이냐고 물었고 여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사 아저씨는 그런 저를 백미러로 힐끗 보시더니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저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저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서 공포심을 느꼈고 심지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며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가 생각나는 듯 했죠. 늘 아버지도 저런 식으로 저를 안심시켜 놓고 충분히 괴롭히곤 했으니까요. 혼자서 온갖 낭상을 다하며 여차하면 택시 기사 아저씨의 눈을 찔러 도망을 가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아이디어였죠. 그마저도 한국의 영상 콘텐츠에서 보았던 수법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영상 속에서 연출된 그 방법.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저의 망상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큰 충격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서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저는 택시를 탄 직후 생각보다 길고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린 저였기에 1시간씩이나 쉬지 않고 뛰어다녔던 탓이겠죠. 그런데 택시 기사님은 제가 말한 고깃집에 제가 자는 사이에 이미 도착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서 차마 깨우지 못했고 아저씨가 직접 고깃집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아이를 찾는 외국인 여성을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분명히 그 고깃집과 이름이 같은 곳인데 그런 외국인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갔던 그 식당은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같은 이름의 식당이 동네마다 곳곳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기사 아저씨는 다른 동네에 있는 동일한 고깃집으로 이동하였고 무려 3번째 프랜차이즈 지점에 가는 도중에 제가 잠에서 깬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사히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땀을 흠뻑 흘리며 깊게 잠이 든 저를 안타깝게 여긴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살피며 혹시나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러워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미터기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은 미터기에 찍힌 금액이 10,000원이 훌쩍 넘어버릴 때마다 초기화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가 가진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넘어서 버리면 내리겠다고 할까봐 그랬다는 거였죠. 저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저였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때부터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그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저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말씀이 아마도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양이에요. 에바라고 했지? 이 아저씨도 너만한 딸이 있단다. 너희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에바 너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얼마나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인 인생들로 가득 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너의 선택에 달린 거지. 이 아저씨가 에바 너라면 밝은 인생을 사는 걸 택할 거야. 그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을 테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거리. 아이고, 저기가 어쩌다 저런 몰골이 됐나. 털려도 아주 탈탈 털렸구먼. 겉도 아주 주기적으로 저런다지. 이곳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유독한 매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리키던 곳에는 아주 폐허가 되어버린 듯한 매장이 있는데요. 원래 이 매장의 사장은 하루하루를 아주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약탈을 일삼는 폭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감행하려던 매장 여사장은 어느 날 무심코 한국인 노숙자 거지에게 행하게 된 선행 때문에 뜻밖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생은 실전이다. 내 모든 걸 걸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한다면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어. 저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매장을 운영하는 브리타니 클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악몽과도 같았던 저의 과거에서 한국인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 이야기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께 귀감이 될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은 저와 어머니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사람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는데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아기 때는 어머니에게 듣기로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유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꽤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은 승승장구했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업체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시고 딱 한 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그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아버지를 뵙지 못했고 어머니와 홀로 남겨져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죠. 실제로 아버지는 그러한 선택을 감행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실전이고 실패는 곧 죽음이라고.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생각이 저의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있게 된 것은요. 그렇기에 저는 제가 시작하게 된 매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의 문턱에는 올라선 듯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운영을 하던 매장 사업은 주로 사람이 매장 안에 없는 무인 형태의 사업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미래의 사업 형태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기득권을 만들어 두기 위한 포석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저의 예상은 적중하여
제가 집중 선택한 사업 아이템들이 적용된 매장들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순탄대로였고 매출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저의 수건이자 아버지의 수건이 곧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제 생각대로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업이란 놈은 시시때때로 문제점이 생겨났고 그 문제점들은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제가 운영하던 5개의 무인 매장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흑자에서 적자로 매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알고 보니 적자의 원인은 도난 때문이었습니다. 물건들의 장부를 확인하다가 장부와 맞지 않는 물건의 개수를 파악했고 CCTV를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들이 몰래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이런 식이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고 그것은 저의 성공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분명한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했죠. 만약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지금의 사업들이 실패하거나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저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나치게 소심했고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도 조심스럽게 대처했죠. 때로는 이런 식의 극소심함이 독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매장에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매장 안에 도난 방지 장치들을 설치하고 자물쇠들을 곳곳에 설치하여 도둑놈들이 아예 물건을 훔칠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둑들이 도둑질을 할 마음을 먹는 것에는 훔치기 쉬운 물건들이 눈앞에 널브러져 있을 때 인간이다 보니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신들은 이 물건들을 함부로 훔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다시 매출이 흑자로 복귀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적자로 돌아섰던 매출도 다시 서서히 복귀하기 시작했고 도둑질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꽤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매장 중에서 한 군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초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으며 도난 당한 물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을 막기 위한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도둑놈들은 도난 방지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고 수시때때로 시간이 지날수록 도둑질이 심해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미 도둑질의 경지를 넘어서서 약탈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죠. 약탈짓을 일삼는 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부당한 대우에 폭동을 일으켰던 것인데 이처럼 처음에는 저들에게도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점점 다양해지고 개인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마치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돈을 내지 않고 갖고 싶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종잡을 수도 없는 약탈 짓거리를 일삼게 되었죠.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저것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표출하며 자신들이 하는 범죄 짓거리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냐는 말이야. 정말이지 이해가 안 돼. 당신들도 나처럼 죽기 살기로 노력이라는 것을 하란 말이다. 너희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 나는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여 얻은 결과라고. 저는 정말이지 속으로 화병이 날 정도로 저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폭도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약탈과 같은 경우는 피의자들을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경찰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죄 없는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목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저들에게는 그저 한 번의 일탈일지 모르겠으나 목숨을 걸고 사업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었기에 지금의 상황은 저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왔죠. 저는 한동안 폭도들과 도둑, 약탈자들 때문에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입에도 대지 않던 술에 다시 손대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까지 생겼죠.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기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저로서는 처절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영업을 하면 할수록 극심한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서 폐업을 고려해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를 맛본 셈이었습니다. 이대로면 머지않아서 저 또한 아버지처럼 실패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저의 인생도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무인 매장임에도 직접 가게에 나가서 보초를 서기도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사장인 제가 직접 가게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도둑질과 약탈을 시도했거든요. 어떤 날은 약탈자들이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가 거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것처럼 변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탈자들이 매장을 털어간 이후에 폐허처럼 변질된 매장 안을 정리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웬 노숙자 차림의 동양인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노숙자도 약탈자의 무리거나 아니면 약탈자들이 털어간 매장 안에서 주워 먹을 게 없나 하며 기웃거리는 하이에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동양인 노숙자의 모습이 어찌나 불안하고 간절해 보이던지 마치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듯 하더군요. 그런 모습으로 고작 하고 있다는 게 자신의 핸드폰을 콘센트에 충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애잔하고 동질감이 느껴져서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이한 행동을 하고 말았죠. 우리 매장을 약탈한 무리는 아니시죠?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먹을 것을 좀 챙겨드릴 테니 나가실 때 챙겨가세요. 누가 누구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인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베풀 정신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날 왠지 그 동양인 남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동양인 노숙자는 불안한 모습 그대로 저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죠. 저는 그가 우리 매장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는 것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저는 저의 할 일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던 와중에 동양인 노숙자는 약 5분 정도 핸드폰을 충전하더니 이내 저에게 한마디를 하며 매장을 떠났죠. 고맙다고. 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아직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매장 꼬락서니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인 내가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없어도 벌어지니 굳이 나와서 이 험악한 꼴을 직접 목격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저의 사업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폐업을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장 사업을 계약할 때 계약 조건상 무조건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지속되는데도 그놈의 계약 조건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가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더욱 좌절하게 했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끝내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저는 비로소 지금의 제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감행하려고까지 했죠. 저의 아버지가 선택했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죠. 변호사까지 알아보며 방법을 찾던 저는 그마저도 방법이 없자 더 이상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운영하던 그 사업체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누가 보면 벌써 폐업하고 영업하지 않는 매장으로 보일 만큼 저의 매장 상태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다시 일어날 의지가 사라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한동안 저는 폐인처럼 살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남기기 위해 저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저에게 있던 빚이 어머니에게 넘어가서 어머니까지 괴롭히게 될 상황이었기에 저로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방문한 그날
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분명히 저의 매장은 한참이나 관리하지 않아서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그 어느 매장들보다도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서서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려던 유언장을 호주머니에 구겨 넣고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CCTV를 확인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제가 없는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이곳에 와서 청소했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의문의 남자들은 폭도들이 약탈하러 왔을 때 가게를 지키며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고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가는 상황에도 그들을 모두 현장에서 잡아들여서 경찰들에게 인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일은 순간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동안 지속되었죠. 약탈자들이 더 이상 이곳을 넘보지 못할 때까지, 도둑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까지 그 의문의 남자들은 지속해서 제 매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해서 하루는 그들이 나타나는 시간대에 몰래 찾아갔고 결국 그들을 만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심히 저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저의 은인이자 지금은 절친이 된 한국인 사업가 덕분이었죠. 제 가게를 지켜주던 사람들에게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정체는 수년 전 제가 가게에서 약 5분 동안 핸드폰 충전을 하도록 허락해준 그 동양인 남자에게 고용된 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출신이었던 그 남자는 그 당시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꽤 알아주던 사업가였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의 전권을 일시적으로 소실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불안에 떨며 간절한 모습으로 몰래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했던 이유는 아버지인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기 딸과 통화를 하던 중 배터리가 없어서 끊겼던 상황이었다고. 그때 적절한 시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바람에 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이후로 실제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가 저에게 해준 말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값진 내공을 얻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브리타니 씨,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사업에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것을 느낀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나에게는 실패란 없다.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성공과 배움. 두 가지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진짜로 제 인생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저 성공과 배움만이 있을 뿐.